이제는 우리 심리 상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심리 상담에 대한 어떤 편견들, 오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심리 상담은 정말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다라는 편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제가 SNS 하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제가 심리 상담을 받아도 될까요? 저한테 심리 상담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어떤 분들한테 심리 상담을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저는 내가 심리 상담이 필요한 걸까? 라고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이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이 켜켜이 쌓인 곳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심리 상담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절대. 네. 이미 자기 마음 안에서 그 마음이 약간 새싹처럼 움텄다는 거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문가를 치료를 위해서만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진단을 위해서 만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충치 치료 받을 때 이가 아파서 가면 이미 늦은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체크업을 받듯이 그냥 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가서 치료를 받으면 훨씬 경과도 좋고 혹은 내가 정말 문제가 없을 때 지금 문제가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마음 편안해져요. 그래서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에 처음 방문해 봤었는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면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돌려보내셨거든요. 근데 난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구나 라는 거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고 또 내가 힘들 때 여기 오면 되는구나. 그걸 아는 것도 되게 큰 힘이 돼요. 정신과를 가야 되나 심리상담센터를 가야 되나 네네. 이거 되게 좀 어디를 가면 되려나 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맞아요. 네, 어떤 경우에 어디를 가는 걸까요?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과를 가는 게 좋고요. 심리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심리 상담 센터에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를 그리고 두 치료를 다 병행할 수도 있어요. 정신과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을. 근데 이걸 본인이 사실 판단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좋은 전문가들은 그 환자나 내담자한테 제일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상담을 받다가도 약물 치료가 필요할 것 같으면 정신과를 소개해주고 정신과에서도 약물 치료를 하다가 심리 상담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으면 상담 선생님을 소개해주니까요. 중요한 거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어떤 정신건강 전문가든 믿을만하고 유능한 전문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담받고 나온 게 밖에 알려지면 어쩌지? 상담 기록이 밖으로 나가면 어쩌지? 이게 상담자가 내 상담 내용을 자기 주변에 막 야 오늘 이런 사람도 왔다? 막 이러면서 뭐 떠벌리면 어쩌지? 막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사실 이거 저도 좀 뭐랄까 안 가본 사람이 하는 걱정? 저도 좀 그렇게 되긴 하는데 심리 상담에서 개인 정보 보호 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록이 남지 않느냐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심리 상담은 보험이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록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냥 내가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른 기록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전문가들은 그 비밀 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그래서 상담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이 사람이 상담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담사를 길가에 가다 마주치면 상담사는 내담자한테 먼저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담사가 일부러 나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아는 척을 하면 내담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아는 척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담 내용을 출간하거나 연구에 쓰거나 이런 경우에도 내담자와 무조건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비밀 보호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단 내담자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이 상대를 믿는 만큼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나의 모든 정보를 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만큼 이야기하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상담사와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이 사람이 나의 사적인 정보를 저 사람을 위해서 함부로 떠벌리지는 않을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믿는 만큼 나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빨리 모든 이야기를 다 한다고 해서 상담이 더 빨리 진행이 되고 더 빨리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한 만큼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심리 테스트 하면은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요즘 TV에서 뭐 집을 그려보세요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나무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거 나 해보고 싶어, 그거 나 받고 싶어 이런 생각하는데 심리 상담하면 그건 안 받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나무를 그려보세요, 집을 그려보세요. 우리한테 미디어를 통해서 익숙해진 이런 과정들 정도도 심리 상담의 일종이라면, 그러니까 심리 상담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가면 너무 진지하게 요즘 뭐 힘든 건 없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가면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분위기가 어떨까 안 가보신 분들께 제가 뭐 예를 들어 드린 그런 집을 그리세요 뭐 이런 정도의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가도 되는 걸까? 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려볼게요. 심리 상담을 찾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가서 할 말이 없으면 어떡하지예요. 그래서 내 얘기를 잘 못할 것 같고 또 진짜 이상한 게 저는 심리 상담 예약만 딱 하면은 나아지더라고요 갑자기. 많은 그 우리 생활의 법칙 중에 그쵸, 있죠. 그쵸. 병원 가려고 하면 안 아픈 거 같고 그런 것처럼. 그게도 꼭 서비스 센터 부르면 잘 되고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상담 첫 회기 때 뭐가 힘들어서 왔냐고 물어보지는 않아요. 굉장히 중립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오게 되었는지부터 물어보거든요. 분명히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도 당연히 되고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준비가 충분하다. 상담이 웅변대회가 아니거든요. 뭐 콘텐츠 창작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부터 시작해도 돼요. 그리고 거긴 나 혼자 얘기하는 곳이 아니라 전문가가 있어요. 전문가가 질문을 해줄 거고 전문가가 어느 정도 가이드를 줄 거니까 너무 내가 다 준비하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겠다는 압박 없이 찾아가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 이게 우울증이나 아니면 오늘 얘기되진 않았지만 공황장애처럼 요즘 또 사회적으로 많이 좀 이슈가 되는 그렇죠. 일이니까 이게 적절한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증상을 가진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이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좀 외면하게 되잖아요. 나의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이렇게 되는 게 이상한 사람 혹은 좀 약한 사람이라는 주홍글씨 낙인이 그분들을 자꾸 더 괴롭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당사자분들에게 그리고 좀 그런 엄한 사람을 계속 위축되게 만드는 사회에게 혹시 좀 당사자 경험자로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좀 덧붙여서 이렇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요즘에 TV에 나오는 연예인분들도 공황장애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야 옛날에도 다 똑같이 살았는데 요즘 따라 왜 다 공황장애 거려? 라는 말을 댓글로도 막 쉽게 내뱉고 그러는데 왜 다 요즘 애들 우울이래? 막 이런 정신 상태가 나약해졌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일단 현악님 얘기부터 대답을 하자면 원래 정신장애는 계속 있어 왔죠. 근데 이것이 정신장애다라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증상이 정신장애인 것을 인지하게 된 거죠. 그렇네. 여성혐오랑 똑같은 거죠. 예전에 여성혐오 없었나? 그러네. 있었는데 맞아. 이제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왜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장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뿐인데 나약하다고 이야기하는지 그 약함의 혐오를 생각하게 돼요. 근데 약한 게 나쁜 건가? 약한 사람들이 약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약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 사람들에게 하잖아요. 저는 그 편견과 혐오가 정말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사회에 나와서 처음 직장이 중앙심리부검센터라고 자사 유가족분들을 면담하는 곳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사례들이 많아요. 내가 정신장애가 있어서 어떤 정신장애는 자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입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입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입원을 안 하고 집에 있다가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신체적인 고통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내 몸에 피가 철철 흘러. 입원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응급실에 입원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입원 안 하는 경우 없잖아요. 근데 정신장애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정신장애를 혐오할 때 정말 저는 그게 누군가의 개인적인 죽음에 기여를 하고 있고 혹은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겪지 않았어야 될 고통을 불필요하게 연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나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홍윤님도 누군가가 약하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진다면 왜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까를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약해도 된다고 하십니다. 네, 저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 드네요. 약한 게 나쁜 게 아닌데 그렇게 배워왔던 것 같아요. 약한 건 나쁜 거야. 사실 나도 약하고 좀 그런 면들이 있는 건데. 그렇죠. 다 약한 존재죠.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예, 그렇네요.